나이트메어 출발합니다. 2007년 늦여름 전남 보성 앞바다는 잔잔했지만 그 평온 뒤편에 드리운 그림자는 짙었어요. 해 질 무렵 작은 선착장에는 낡은 목선이 묶여 있었고 그 배의 주인은 칠순을 눈앞에 둔 노인 민수였죠. 마을 사람들 눈에는 그저 성실한 어부로만 비쳤지만 깊은 주름 속에는 알 수 없는 욕망과 고독이 숨어 있었어요. 그날 우연히 찾아온 두 대학생, 21살의 도현과 20살의 서연은 여행의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미소는 곧 바다의 어둠에 삼켜질 운명이었죠. 아저씨, 바다 구경 좀 시켜주실 수 있나요? 두 학생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민수를 바라봤어요. 잠시 머뭇거리던 그는 미소를 가장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죠. 작은 배가 파도를 헤치고 나아가자 바닷바람은 차갑고도 짜릿한 숨결을 불어넣었어요. 30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바다 한가운데 덩그러니 떠있는 그의 작업장이었어요. 쇠사슬과 부표, 그리고 녹슨 도구들이 흩어져 있었죠. 누구도 다가올 수 없는 고립된 무대, 그곳은 이미 희생자들을 가둘 함정이 되어 있었어요. 도현은 난간에 걸터앉아 수평선을 바라보며 감탄했어요. 그러나 그 뒤에서 민수는 무겁고 긴 사가대를 움켜쥐고 다가가고 있었죠. 불시에 몸을 밀쳐버리자 도현의 몸은 순식간에 바다로 떨어졌어요. 차가운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며 배로 기어오르려 했지만 나무 끝에 달린 갈고리가 무자비하게 내려꽂혔죠. 도현의 손이 피투성이가 되어 미끄러질 때마다 파도는 울부짖는 듯 출렁였어요. 절규는 공기 속에서 흩어졌고 젊은 생명은 바다의 깊은 곳으로 서서히 가라앉아 갔어요. 충격에 휩싸인 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어요. 그러나 민수의 눈빛은 욕망과 분노가 뒤엉킨 채 흔들리고 있었죠. 그녀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며 저항했지만 힘과 경험은 배신처럼 무겁게 다가왔어요. 싫어요. 제발. 떨리는 목소리도 바닷바람에 묻혀 사라졌어요. 이윽고 그녀의 몸도 난간을 넘어 물속으로 밀려났죠. 서연은 필사적으로 수면 위로 팔을 뻗었지만 사가대의 둔탁한 소리는 끊임없이 이어졌고 바다는 끝내 그녀의 몸을 삼켜버렸어요. 작업장이 다시 고요를 되찾았을 때 파도 위에는 이미 생명의 흔적이 사라져 있었어요. 선착장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가족들은 아직도 두 아이의 환한 얼굴을 떠올리고 있었지만 민수의 배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천천히 무트로 향했죠. 고요한 표정, 무표정한 손길, 그리고 흔적조차 삼켜버린 바다는 잔혹하게 침묵을 지켰어요. 이 끔찍한 범행은 단순 실종으로 기록될 위기였고 노인의 어두운 속내는 더 깊숙이 감춰졌죠. 그것은 피로 물든 시작에 불과했어요. 시간이 흐르며 가족들은 불안 속에 밤을 지새웠어요. 서연의 어머니는 전화를 붙잡고 아이의 이름을 수십 번 불렀지만 신호음만 메아리처럼 되돌아왔죠. 다음 날 그들은 결국 경찰에 가출 신고를 접수했어요. 그러나 바다에서 일어난 실종 사건은 해양경찰의 몫이었고 수사는 미적지근하게 흘러갔죠. 주변 사람들은 젊은 애들이 여행 갔다가 어디 머물고 있겠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하지만 며칠 뒤 파도는 침묵을 깨고 잔혹한 진실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9월 3일 오후 인근 바다에서 서연의 시신이 먼저 발견됐어요. 물에 불어오른 몸은 말이 없었지만 피부 곳곳엔 알 수 없는 상흔이 남아있었죠. 이틀 뒤엔 도현의 시신이 떠올랐어요. 발목은 부러진 채였고 전신엔 둔기에 맞은 듯한 흔적들이 남아있었어요. 그러나 당시 해양경찰은 이를 단순한 추락으로 치부했어요. 동반 극단적 선택일 수 있다는 무책임한 결론은 가족들의 마음을 두 번 찢었죠. 진실은 어둠 속으로 묻히려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바다는 거짓을 오래 숨기지 못해요. 도현의 몸에 남은 상처는 분명히 의문을 품게 만들었죠.
파도에 떠밀려 다니며 생긴 흔적이라고 보기엔 선명했고, 특히 발목의 골절은 뻘로 덮인 보성 앞바다의 환경과 맞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수사는 깊어지지 않았고 사건은 조용히 종결되는 듯 했죠. 민수는 여전히 바다로 나가 쭈꾸미를 잡았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평범한 어부로만 대했어요. 그 속에서 그는 자신만의 성공을 곱씹고 있었어요. 첫 사건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민수의 욕망은 이미 다시 요동치고 있었어요. 한 달도 지나지 않은 9월 25일,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죠. 인천에서 놀러온 두 여성, 23살의 하늘과 24살의 규진이 그의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시장에서 꼬막을 파는 그의 아내 곁에서 그들을 본 순간 민수는 속으로 범행을 계획했어요. 그는 능숙하게 말을 걸었고 두 여성은 별다른 의심 없이 배에 오르고 말았죠. 이번에도 배는 고요히 출항했어요. 바닷바람은 여전히 차가웠고 하늘과 유진은 사진을 찍으며 웃음을 지었죠. 3시간 남짓 이어진 바다에 고립된 시간 동안 민수의 눈빛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그는 한 여성을 선실에 가둔 채 다른 한 명을 향해 손을 뻗었죠. 그러나 하늘은 격렬히 저항했어요. 몸부림 속에서 파도는 요동쳤고 다시 한번 바다는 비명을 집어삼켰어요. 민수의 사과대는 이번에도 잔혹하게 내려졌고 생명은 차갑게 꺼져갔죠. 갇혀있던 유진은 두려움 속에서 문을 두드렸어요. 안간힘을 다해 열어보려 했지만 굳게 잠긴 선실은 그녀를 가둔 채 침묵했죠. 그 순간 그녀는 필사적으로 휴대폰을 꺼내 구조를 요청했어요. 하지만 신호는 희미했고 목소리는 파도 소리에 삼켜졌어요. 결국 마지막 수단으로 문자 한 통을 보냈죠. 저 배에 갇힌 것 같아요. 빨리 경찰 보트를 보내주세요. 떨리는 손끝에서 전송된 글자는 그녀의 생명의 외침이었어요. 문자를 받은 이는 뜻밖에도 낯선 여성이었어요. 배에 타기 전 잠시 휴대폰을 빌려줬던 그 인연이 희망의 끈이 된 거죠. 그 여성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상황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배 위에선 이미 모든 것이 늦어가고 있었죠. 유진이 전화를 붙잡은 순간 민수의 거친 목소리가 울렸어요. 아다, 너 어디서 무선질이냐? 그 한마디는 나중에 녹취록 속에 고스란히 남아 범행의 결정적 단서가 되었어요. 분노한 민수는 휴대폰을 빼앗아 전원을 꺼버렸어요. 그리고 선실 속 유진을 향해 달려들었죠. 두려움 속에서도 그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배의 좁은 공간은 숨통을 죄어왔어요. 곧 그녀도 바다로 밀려났고 사가대의 둔탁한 울림이 이어졌죠. 파도는 또 한 번 붉은 그림자를 삼켜버렸어요. 그렇게 두 번째 사건도 끝난 듯 보였지만 이번에는 바다와 하늘이 민수를 그대로 두지 않았어요. 작은 문자 한 통이 그의 치명적인 균열을 남겼던 거죠. 9월 26일 아침, 바다는 침묵을 깨고 유진의 시신을 떠올렸어요. 이틀 뒤인 28일 새벽에는 하늘의 몸마저 바다 위로 드러났죠.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고 선착장 CCTV를 통해 민수의 배가 유일하게 출항했음을 밝혀냈어요. 추석 연휴, 다른 모든 배가 정박해 있던 때 단 한 척만 움직였다는 사실은 명백한 증거였죠. 게다가 배 안에서 발견된 머리끈, 학생증, 머리카락은 그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결정적 흔적이었어요. 9월 30일, 경찰은 민수의 집에 들이닥쳤어요. 그는 태연히 막걸리를 기울이며 TV를 보고 있었죠. 그러나 여유로운 모습과 달리 그의 내면은 이미 무너져 있었어요. 배에서 발견된 증거물, 문자 기록, CCTV, 그리고 복원된 카메라 속 사진까지 모든 것이 그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결국 그는 두 번째 사건에 대해선 인정했지만 첫 사건은 끝내 부정했죠.
그러나 진실은 이미 바다와 시간 속에서 떠올라 있었어요. 그가 외면할 수 없는 파도처럼 말이에요. 두 번째 범행은 결코 첫 사건처럼 묻히지 않았어요. 바다 위에 남겨진 단서들과 사람들의 기억은 퍼즐 조각처럼 맞춰졌죠. 무엇보다 복원된 디지털 카메라 속 사진은 결정타였어요. 서연이 배에 오르기 직전 찍어둔 민수의 모습이 선명히 남아있었죠. 바닷바람에 흩날리던 그의 옷자락, 그리고 무심한 듯 고개를 숙인 얼굴. 그 장면은 피해자가 스스로 남긴 마지막 기록이자 진실을 말해주는 증언이었어요. 민수는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죠. 조사실에 앉은 민수는 처음엔 완강했어요. 난 모른다. 배만 태워졌다. 그러나 증거가 쌓일수록 그의 말은 바뀌었어요. 실수였다. 애들이 스스로 빠진 거다. 거짓은 거짓을 낳았고 그의 목소리는 점점 흔들렸죠. 수사관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침묵은 방 안을 옥죄었어요. 그러나 그는 끝내 첫 사건에 대해선 모른다고 잡아떼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으면서도 눈빛만은 고집스러웠고 뻔뻔함은 그의 또 다른 갑옷처럼 보였죠. 민수의 과거를 파헤치자 드러나는 건 고독과 단절이었어요. 어린 시절 그는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계모 밑에서 자랐죠. 글도 배우지 못한 채 초등학교 2학년 무렵 학업을 포기했고 바닷일에 매달렸어요. 사회와 단절된 삶은 그를 점점 더 외롭게 만들었죠. 부부 사이에도 벽이 있었고 자식들과도 거리를 두었어요. 바다는 그의 일터이자 감옥이었어요. 파도와 함께했지만 그 속엔 타인과의 관계가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의 내면은 고립된 섬과도 같았죠. 외로운 시간 속에서 남은 건 욕망과 억눌린 충동뿐이었어요. 노년의 육체는 쇠약했지만 욕망은 사라지지 않았죠. 오히려 해소되지 못한 욕망은 왜곡되어 커져만 갔어요. 그는 작은 배 위에서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했고 그곳에서라면 나이도 힘도 의미 없다고 믿었죠. 좁은 공간, 바다로 고립된 무대는 그에게 절대적 우위의 착각을 안겨줬어요. 그래서 그는 감히 20살 청춘들을 노릴 수 있었던 거예요. 욕망은 이성보다 강했고 파도는 그의 광기를 감췄죠. 재판 과정에서도 민수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는 반성하지 않았고 오히려 억울하다고 주장했어요. 내가 왜 여기 있나? 그들이 먼저 타자고 했지. 법정에서 울먹이는 유가족들 앞에서도 그는 미간 하나 찌푸리지 않았죠.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 끝까지 태어냈어요. 검찰은 두 차례에 걸친 범행 수법의 유사성과 증거들을 나열하며 사형을 구형했어요. 차가운 법정의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았고 방청석의 눈물과 분노는 바다보다 더 격렬했죠. 2008년 2월 1심 법원은 결국 민수에게 사형을 선고했어요. 판결문이 낭독되는 순간 법정은 숨죽은 정적에 휩싸였죠. 그러나 그는 고개를 끄덕일 뿐 감정의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이듬해 항소심에서도 그는 똑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난 죄가 없다. 강요당한 자백일 뿐이다. 그러나 증거와 진술은 이미 그를 가리키고 있었죠. 사형 선고는 유지됐고 그의 목숨은 국가의 결정 아래 붙들리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마저도 부정했어요. 2008년 가을, 민수는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청구했어요. 사형은 인간의 존엄을 침해한다는 이유였죠. 그의 목소리는 억울함을 가장했지만 유가족들에게는 모욕이었어요.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 그는 반성 대신 궤변으로 맞섰던 거죠. 2010년 2월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는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어요. 그해 6월 항소는 기각됐고 판결은 확정됐죠. 민수의 삶은 사형수로 고립되었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나라의 사형 집행은 멈춰 있었어요. 교도소 안에서도 그는 뻔뻔했어요. 기자들과의 면담에서조차 그들이 내 배를 탔던 게 잘못이라 말했죠. 나는 지금 더 불행하다. 그들은 이미 죽었으니 끝났다. 그 차갑고 이기적인 말은 듣는 이를 전율케 했어요. 참회의 기미는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는 태도뿐이었죠. 교도소 담장 안에서 그의 몸은 늙어갔지만 마음은 끝내 변하지 않았어요. 후회 대신 궤변, 참회 대신 거짓. 그것이 민수가 보여준 마지막 얼굴이었죠. 그러나 그의 범행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만 볼 수 없어요. 사회와 단절된 노인, 고립된 삶 속에서 욕망이 왜곡되는 현실은 분명 우리 모두에게 경고였죠. 전문가들은 말했어요. 노인 범죄는 고립과 억눌린 욕망에서 비롯된다. 반성보다는 부인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지금 노인 범죄의 비율은 급격히 늘고 있었어요. 민수 사건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마주해야 할 어두운 미래를 미리 보여준 그림자였죠. 바다는 여전히 잔잔하게 출렁이고 선착장에는 여전히 배들이 묶여 있어요. 그러나 그 잔잔함 속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한 노인의 고립과 욕망이 어떻게 참혹한 비극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초동 수사의 무관심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말이에요. 민수라는 한 개인의 범죄 너머 고령화와 고립이라는 사회적 파도는 여전히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죠. 그날의 바다는 이미 많은 것을 삼켰지만 남겨진 교훈만큼은 결코 가라앉아선 안 돼요.